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부동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두 가지 소식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한 가지 소식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식이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만 담은 저희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여러분들 다른 인생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지표는요, 세 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수출 실적, 물가 데이터, 그 다음에 가계부채 통계죠. 자, 이 세 가지가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죠. 자, 오늘은 수출과 물가 데이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 수출 실적입니다. 저희가 이 수출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 단위로 발표돼서 자주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7월 수출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5%를 기록했습니다. 자, 6월 달에 수출 감소세가 마이너스 6%라서 하반기 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7월 달에 오히려 하락폭을 키웠다는 거죠. 다만 무역 수준은 2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는데 왜 그러냐?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했더라. 언론에서 이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왜 수출이 안 좋았을까? 반도체와 중국 시장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분기 정도 회복 사이클이 늦게 시작할 거라고 봤고, 실제 중국 경제는 언제 괜찮아질 것인가?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8월 1일 날 10시 45분에 발표됐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49.2예요. 자, 기준치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 그리고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 전날에 50.5였거든요.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49.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측치 50.3보다도 한참 낮았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국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도 51.5로 4개월 연속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에 53.2보다 한참 낮은 거예요. 자, 시장에서는 강력한 부양책 이전에 중국의 경제가 반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뭐 바닥 및 지하실마저 뚫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약간 약한 규모의 부양책을 조금씩 꺼내 들고 있지만 이게 전혀 효과가 없이 디플레이션 징후가 확산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과감한 부양책을 못 꺼내드는 거예요. 결국 부양책이라는 게 부채고 전국 정부는 지금 사활을 걸고 부채를 감축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민간 투자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정치 문제까지 엮이면서 점점 중국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한국 경제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과연 전처럼 대한민국 수출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죠. 바로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에서 나왔었던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 35%는 우리 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중국 제품의 경쟁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상저하고 상반기 때 좀 침체가 나오고 하반기 때 좀 성장세가 완만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높게 이끌 것이다 했던 예상이 이게 아니라 장기 침체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마시고 좀 살펴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나요? 좀 반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장기 침체 시에 금리는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지 않았었던, 이제 크게 낮추지 않았었던 김중수 총재 같은 분들이 똑같은 매파적인 성향의 통화 정책을 세우면은 부동산 침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 시에 통화 정책도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가계부채에 좀 중앙점을 두면서 막 초저금리까지는 낮추진 않겠지만 그 흐름 자체는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왜? 어차피 한 나라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성장률과 물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국제 유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물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자,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80불이 넘었어요. 81.63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배럴당. 자, 얘가 7월달, 8월달에 미국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국제 유가가 왜 중요하냐? 얘가 물가 변화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통화정책의 변화의 시작은 국제유가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부동산 하락 가능성을 쇼킹 부동산에서 전망을 했었고,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경계를 가지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는 왜 상승 중인가요? 일단은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골디락스, 미국의 고성장과 저물가가 동시에 실현될 거란 기대감 덕분에 그럼 경제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게다가 중국에서 너무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기보다는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서 회복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중국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 원자재 수요에 원유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제유가는 지난 6개월 동안 WTI 기준으로 60불을 계속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시도나 또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었는데, 그때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요. 은행 위기가 시작됐다, 강력한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WTI 기준 80불 찍고 쭉쭉쭉쭉 내려온 흐름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들어서 벌써 네 번째 WTI 기준 80불 돌파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만 하이투자증권에선 WTI 기준으로 90불까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만으로 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봤어요. 자, 현재는 이제 이 국제유가가 크게 영향을 주는 헤드라인 CPI보다는 근원 CPI가 더 중요하거든요. 서비스 물가나 아니면 가공식품 물가가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90불까지고, 제가 봐도 90불이 넘어가면 다시 물가 하락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국제유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번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국제유가가 80불대를 찍고 쭉쭉쭉쭉 낮아지는 흐름을 보일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입니다. 8월 11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0.25%포인트 올린다고 합니다. 자, 금리를 왜 올리냐?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 자기 돈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주택저당증권 금리가요, 지난 2월 10일 날 3.925%에서 현재 4.418%로 0.5%포인트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면 팔수록 역마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나 볼게요. 일반형 상품 기준으로 4.25에서 4.55%가 4.4에서 4.7%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증가폭은 크지는 않은데 솔직히 4% 중반이 되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아요. 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동안 9억 이하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6억에서 9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 중심으로 거래가 터지고 있죠. 자, 근데 시장금리 상승의 결국에는 금리 인상 방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금리에 따른 영향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다? 코피스 금리나 예금 금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소식 하나만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얼마 전에 K뱅크 금리 인하 소식 발표된 거 아시나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8%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췄더라고요. 4% 중반에서 이번에 인하로 4% 초반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자, 5년 고정금리 대출은 좀 저렴한데 그것은 크게 안 낮아졌더라고요. 근데 K뱅크에서 낮추니까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낮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인터넷 뱅킹의 선호도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왜냐면은 5년 고정금리 전후로 4% 전후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3%대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특례 보금자리론 의존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는 특례 보금자리론 질문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인터넷 은행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더라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잖아요. 자, 대출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어떤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의 변동형 상품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면은 K뱅크의 변동형 상품도 같이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왜 변동형만 권하나요? 고정금리가 더 낮은데, 아무래도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변동형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뭐 변동형 금리가 3.9% 나왔는데 고정금리가 3.9% 나왔는데 변동형 금리는 뭐 4.6% 이렇게 나왔다. 뭐 예시를 든 게 이건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요, 그냥 고정금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유도리 있게 금리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있는 대출 상품은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7월 수출 감소세 확대 및 장기 수출 실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국제유가가 80불 돌파를 시도하고 있더라. WTI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네 번째 돌파 시도인데, 얘가 만약에 90불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변화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영상에서 그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처음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